어쨌든 우리 트윈이들 스키방 서비스에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주셨고, 오늘 이제 두 가지 입장을 다시 같이 해서 오신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요 트윈이들 서비스의 조력자이자 중간에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어드바이저로서의 파트너.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모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케빈님 자체가 이른바 우리 그 1.5 세대라고 그러나 1세대는 우리가 뭐 양띵님, 뭐 대도서관님 그 라인이 있고, 지금 우리가 뭐 지금은 한 3세대라고 할까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워낙에 세대 얘기가 세대라기에는 너무 우후죽순으로 막 이제 나와버려서. 자기는 우후죽순이 아니고 지금 우후죽순이야. 그렇죠. 알겠어요. 1.5세대인데 선을 딱 긋네요. 선을 내가. 걔들이랑 나랑은 좀. 아니야. 근데 왜냐면 빨리 시작해서 그때 자리 우리나라에 그럼요. 자리 예. 대단한 걸로 진짜로. 그래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헬빈님 채널을 가봐요. 컨텐츠 수가 네, 영상 몇 개수가 개죠? 조금 많죠. 한 5,0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본업이 크리에이터도 그렇게 많이 올리기 쉽지 않거든. 게다가 아무리 게임으로 한다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구독자도 거의 한 뭐 꼭 그 구독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50만 명 가까이 되시고 스스로 다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지금은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유튜브라는 별도의 장르가 있다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분들은 다 이거를 활용하는 정도의 일까지 왔죠. 그 중간에 또 이런 소원 서비스 하는 것도 또 이 역사도 또 보시고, 1인 미디어 우리나라 변화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성장 과정?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무슨 라디오 역사 듣듯이 한번 이렇게 유튜브의 역사? 아니 궁금해서. 왜냐면 막상 1.5세대 만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바다 고인물이라고 하고 이 바다 고인물에. 게다가 게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형 게임이 아니라 샌드박스형 게임. 마인크래프트라는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이제 저도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시작할 무렵에는 사실 유튜브는 다른 영상 플랫폼의 영상들에 대한 아카이브 수준의 서비스였어요. 맞아. 맨 처음에는 그냥 저장 용도, 그냥 볼 사람만 봐라.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슈가 되고 꼽히기 시작한 게 이게 그냥 아카이빙 용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뭐 광고 같은 걸 보게 되고 중간 광고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크리에이터한테 돌아가는 시스템이네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고 막 그때가 한 몇 년도쯤이죠? 한 2015년 뭐 16년 이럴 때일 거예요. 제 기억에 14, 15년도부터 그러면서 16년도 이럴 때 대도서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TV 같은 데 나와서 한참 강연하고 막 이랬죠. 유튜브가 이런 곳입니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뭐 본인 수익도 되게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TV에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될 정도야 저게? 라는 식으로 해서 막 그때 처음으로 막 100만 구독자니 뭐니 막 이렇게 맞아. 제가 시작했던 때는 제가 이제 구독자가 60명이었는데 60명. 그 당시에 이제 1세대 중에 그 도티라는 친구가 있어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창립을 했던 공동대표 아니세요? 그 친구가 제 후배, 또 이렇게 후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건 저 몰라요. 축구를 안 했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문과 쪽이었고 문과 쪽이었고 저희는 이제 공과 대학이라서 직접적인 그건 없지만 이제 제 친구 중에 또 학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밥을 한번 먹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미 한 그 당시에 20만, 30만 구독자 보유를 하고 있었고 저는 60명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저 때부터는 아카이빙 수준이 아니라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썸네일, 그 다음에 제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컨텐츠다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영상들이 원래는 자막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시작할 때는 그냥 센으로 거의 제가 처음으로 자막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무한도전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어서 편집을 할 때도 자막을 안 넣었었어요. 맞아, 그때 그랬어. 그냥 컷편집만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뭔가 욕심에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수준에서 그 정도만 해도 퀄리티가 높아 보였을 때예요 그 당시는. 왜냐면 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큰 기대하고 보지 않았던 시절. 네네네. 그냥 뭐 저장해놓은 거 보는 수준이지, 재방송 보는 수준이지, 뭔가 정제된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보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그때만 해도 덕후들 놀이터? 네. 약간 그 느낌 강했었어. 예, 약간 서브컬처 느낌이 굉장히 맞아. 강했고. 그러다가 점점 고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요즘에는 진짜 레거시 미디어 수준, 진짜 팀 단위,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받아서 진짜 아예 약간 스튜디오, 제작 스튜디오가 이제 뛰어드는 시장이 되어버렸죠. 요즘에는 점점 커졌죠, 진짜. 요새는 보면은 예를 들면 연예인분들이 진행하는 경우는 그럼 앞에 우리 그 익숙했었던 레거시에서의 제작하는 네, 뭐 2-30명 작가진 뭐 카메라 예. 다 있다는 얘기거든. 네네. 그만큼 비즈니스가 된다는 얘기인 적어도 한 5명 정도? 근데 개인으로 시작한 입장에서는 한 5명, 뭐 7명 되는 순간 사실 수익은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맞다나 저희 잘 아는 PPL 협찬을 해야 네, 되잖아. 협찬 무조건. 뭐 이런 걸 끼지 않고서야 그 많은 인원이 수익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아예 방송 안에 PPL 시간을 당연히 마련하듯이 네, 포맷들이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아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약간 경쟁사가 나오던지 뭐 또 다른 데로 가던지. 마치 왜 우리가 한참 SNS들이 잘 될 때 광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질려서 다른 플랫폼 네네네. 갈아타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가벼운 맛에 보는 건데 유튜브라는 게 되게 가벼운 맛에 보고 찾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숏폼 컨텐츠가 이제 그래서 그렇지. 뜨고 있잖아요. 가볍게 보는 마음에. 네. 사실 근데 숏폼은 수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1분 숏폼 보려고 60초 네, 광고를 볼 그럼 수는 말도 안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유료 광고를 또 끼우자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한정적이고. 되고. 네, 실제로 그래서 유튜브가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하는 숏폼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쇼츠라는 걸 냈지만 전 사실 이게 수익화되는 게 조금 신기해요. 네, 쇼츠 컨텐츠도 요즘에는 수익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롱폼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나눠서 그분들한테도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수익화가 되나? 왜냐면 광고가 안 뜨잖아요. 그치. 쇼츠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가 있지라는 좀 궁금증이 들긴 해요.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수익이 지금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경쟁 상대가 틱톡인데 네. 틱톡으로 다 트래픽이 몰려가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좀 돈을 써서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왜냐면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대로의 딱 굳건한 그 롱폼 컨텐츠를 잡고 있는 그 시장이 있는데 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근데 한동안 틱톡이 전체 이용 트래픽이 싹 몰려가지고 네네네. 아마 위기감을 느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저는 확실히 그 트렌드 그 펑추에이션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롱폼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는 확실히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1.5세대라서 그러시구나.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나름 유튜브에서 꼰대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분석 툴을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꼬여요. 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비슷한 채널들 위주로 묶이는 게 있었는데 마인크래프트 이해된다. 게임이면 마인크래프트, 근데 쇼폼은 진짜 아무렇게나 넘기니까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보던 결의 영상이 아닌데 그냥 이게 뭐 종합방송처럼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나한테 왜 뜨지? 뭐 이런 영상들도 그냥 이슈가 된다 하면 무조건 뜨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 분석 툴을 보시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알고리즘 그 판단이.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주시청층이라고 하는 거를 논하기가 애매하기도 네네네. 하고 뭔가 그래서 전략을 짜기도 쉽지도 않겠네. 그렇죠. 조금 어지러워지긴 했죠. 그러니까 제 친구 다른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자기가 게임 크리에이터인데 어쩌다 보니까 쇼츠에서 약간 틱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챌린지를 따라했다가 그게 막 500만, 400만이 터져버린 거예요, 조회수가. 자기랑 의도치 않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고집이 있어요. 네,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결을 맞춰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행복한 거 해야 돼라는 생각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아까 근데 사업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크루하고 제작진하고 다 해서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채널만 보면 물론 이제 크루들 나오는 건 있지만 누가 마인크래프트로 뭐 한다 그러면 명수가 그렇죠. 그렇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네네네.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저 포함해서 출연진이 6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편집자가 3명, 그리고 컨텐츠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샌드박스형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는 마인크래프트를 그냥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송 플랫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만들어주시는 분이 또 한 2-3분이 또 계시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생방송 할 때만 해도 생각해봐도 마이크만 몇 개야? 마이크만 6-7개는 되죠. 그래서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면으로 맞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랄지 제스처랄지 입모양이랄지를 보고 저희가 말을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오디오가 겹치지 않게 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인터넷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따로 쓴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저희가 음성 통화를 하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한다거나 컨텐츠를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그런 제스처나 입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오디오가 굉장히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네. 네, 편집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어렵죠. 그러네. 여성분이면 뭐. 그래서 암묵적인 룰도 있고 되게 재밌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라디오 예전에 성우분들 해서 한꺼번에 연기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처럼. 이야, 명수로 봐서는 뭐 여기가 대기업인데? 그렇죠. 비슷해요, 명수는. 명수 자체로. 그거 하루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루를 떠나서 아까도 왜 컨텐츠 수가 많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한 어느 정도로 해요? 일단 하루에 방송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거의 매일 하죠. 주말 저희가 이제 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지. 네, 휴방날 같은 게 있긴 한데 저는 켜요. 다른 직원들은 쉬게 해도 저는 하는 편이. 저는 워낙 일을 좋아해가지고 이 일을. 같이 그때 출장을 한번 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드콘이라고 미국 출장 같이 갔는데 저는 되게 그거 좀 놀랐던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실 저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방송하고 그러면 이제 좀 쉴 때는 그냥 그냥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때도 다른 스트리머 방송 보고 계속 그거 보다 잠들고 약간 그건 좀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결국은 누가 볼 때는 뭐 이분은 유튜버다, 뭐 누구는 무슨 사업한다 그래도 그냥 다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되게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해서 약간 유튜브 시장에 들어온 케이스라. 아까 뭐 우리 말씀 들었지만 과도 같은 과인가요? 과는 좀 다른가요? 네, 저는 기계공학과고 저는 전기전자. 네. 명문대, 공대 나오고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이른바 M세대라고 하죠? Z는 아니니까. M세대인데 궁금한 거는 약간 모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회사의 제도를 또 어떻게 잘 탄 걸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나와서 약간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른바 약간 아싸였다 그랬고, 학교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취업 왠지 잘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심지어 마인크래프트는 지금은 많이 보고 쓰지만 요즘 로블록스 같은 그런 것처럼 예전으로 치면 우리 애들이나 하는 놀이 뭐 이런 느낌이었었던 걸 가지고 본업을 하고, 지금도 30대에 결혼도 하셨고, 예, 애도 있고 그랬는데 크루들 데리고 마인크래프트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더 독특하게도 용기가 있어야 되거나 선택할 때 만만치 않은 거. 게다가 지금 계속 오래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얘기도 너무 궁금하네요. 뭐 아까 결혼도 말씀하셨지만은 결혼 자체를 되게 빨리 했어요. 제가 29살에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빨리 했는데. 근데 29일 때 이미 크리에이터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크리에이터를 거의 한 32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사업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하면서 살았죠. 그냥 나중에 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사업 영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빨리 해서
빠르게 조금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서 나는 일을 열심히 이제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빨리 했는데 약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시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심지어 아버지 걸 물려서 한다 그래도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기 사업 쪽 계통에서 거의 지금 뭐 경력으로 따지면 40년, 50년 이상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뭐 하나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부딪히려니까 사람한테도 부딪히고 환경한테도 부딪히고 뭐 그리고 가뜩이나 제조업이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에는 50대가 없다? 그럼 제조업에는 20, 30대가 없어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은 20, 30대가 없어요. 다 40, 50대, 60대, 40대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프로젝트 리더라 그러면은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다 어르신 분들한테 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에 말도 잘 안 들어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치였어요. 심리적으로 약간 우울감도 많았고 이 형이랑은 다르게 저는 약간 카메라가 꺼지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가만히 저희 얼마 전에 그 비트콘이라고 NOIM에서 열리는 그 비디오 영상 관련 산업들 다 모이는 그런 축제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저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거의 나가기 싫어하고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까 모니터 했다며 모니터 남의 거 계속 그런 건 보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런 것만 보면서 안 나가는 스타일. 그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랑 꺼져 있을 때랑 약간 좀 다른 사람. 되게 카메라 키면은 되게 외향형으로 보이는데 아이지. 아이입니다. MBTI가 되게 그 대표님은 그냥 꺼지나 켜지나. 그냥 저는 네. 그냥 인간 자체가 일관성은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그때 만만치 않았네. 결혼했고 아기도 있어. 근데 아버지 직업 쪽은 뭔가 나랑 지금 뭐 이참저참 안 맞을 것 같아. 약간 막연한 기대는 있었는데 그러면 뭘 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사실은 뭐 회사 자체도 막 잘 나가는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중소기업이니까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진짜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이 일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굉장히 암담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약간 좀 미친 짓 같은 걸 조금 한 게 길거리에 왜 겨울이었는데 막 군고구마 파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얼마 이거 저도 약간 알아보는데 혹시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것도 막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되게 비슷한 게 저도 저는 잊고 있었는데 되게 비슷한 경험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있을 때 저희 지금 대표랑 뭘 했냐면 우리 사업하자. 근데 사업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결국 장사인데 우리 장사 모르지 않니? 그래서 솜사탕을 파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마진이 되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솜사탕이 거의 그냥 원가가 그냥 거의 0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막대 뿌어가지고 이제 LED 좀 해가지고 하면 대충 원가가 1,000원인데 그거를 한 10,000원, 1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반포 도깨비 시장 같은 가가지고 그 솜사탕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거 얼마냐 시장 조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저도 솜사탕 파는 거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솜사탕 기계는 얼마로 빌리고 맞아. 그런 거를 해서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공통적인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인 거보다도 명문대 공대 나와봐야 허당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 무슨 뭐 사회 경험은 뭐 아무것도 없어. 솜사탕에 군고구마를 물어보고 다녀.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지.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러고 있었구나. 모범생들이지. 그렇죠. 모범생. 부모님들이 그냥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게 그때 딱 알고 나서 제가 여러 일을 알아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도서관님 영상을 딱 보고 저게 월에 저 정도를 벌어?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막 밴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발표하는 거는 그래도 좋아했어요. 이게 과제 같은 거 있을 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그 당시에 대도서관님이 굉장히 띄워놨었는데 제가 그 게임은 거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취미 삼아 하고 있었던 게임이다 보니까 나도 저 정도에 이렇게 하는 거면 내가 대도서관님처럼은 못 벌어도 한 5분의 1 정도는 벌어도 내가 만족스럽게 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게 여기까지 왔죠. 그럼 접근은 거의 솜사탕이나 군고구마 수준인데 그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다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남이 주는 월급을 받는 거에 그 끝지점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뭘 더 느끼냐면 이제 백그라운드 비슷하니까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솜사탕 팔아보고 저는 그 솜사탕 파는 거랑 오이를 산에 가서 파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별의별 그 저기 어르신분들이 산꼭대기 가면 오이를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 섭취를 위해서. 그래서 뭐 산 정상에서 막걸리 파는 거야. 그래서 오이를 위에 가면은 하나에 뭐 몇천 원씩 팔 수 있는 거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막 고민해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뭐 궁금하고도 마찬가지. 하다가 이제 자기 사업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뭘 팔아도 많이 파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저는 진짜 되게 완전 리스펙입니다, 진짜. 네. 모범생 도련님들의 좌충우돌 사회 적응기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전혀 뭐 남들이 보면 다 그냥 웬만해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컨텐츠 개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원분들이나 저한테 막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에 2개씩 올려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크리에이터들이 뭐라 생각할지는 모르나 하루에 8시간을 저는 제조업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 말도 맞네. 예,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컨텐츠는 그렇지 창작업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프로덕션인 거야 맞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왜 유튜브 하고 싶어 보면은 게임하면서 돈 벌고 싶어. 약간 쉬운 거 하면서 돈 번다는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식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찍을 때는 재밌고 좋죠. 게임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땐 좋죠. 근데 그 영상을 기획하기까지의 시간과 어떠한 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 뭐 이런 계획과 그 이후에 이제 편집을 하고 썸네일을 만들고 이런 귀찮은 과정들 이런 걸 다 합쳐서 생각을 하면은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합쳐서 밸런스를 딱 해봤을 때 제가 하고 있던 일보다는 훨씬 감사한 일이더라라는 거죠. 마인크래프트라는 어떻게 보면 장르일 수도 있고 그럼 어쨌든 신규로 나온 로블록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양쪽을 조금 섞어서 진행하고 계신 거라고 예를 들면 앞으로도 계속 샌드박스형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비중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게임을 마인크래프트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막 하루에 2개씩 올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어떤 한 게임에 매몰되는 거가 사실은 게임 크리에이터라고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지 게임 크리에이터면은 그래도 다른 게임이 나왔을 때 아니면 인디게임 좋은 게 나왔을 때 그런 걸 리뷰를 하면서 성장시켜 보기도 하고 뭐 광고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진정한 의미의 좀 게임 크리에이터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 시스템으로 계속 가다가 뭐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다른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팍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도 만족하고 시청자도 만족을 하려면 그냥 내가 고생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상을 하루에 2개씩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루에 하나씩 365개를 올릴 때 저는 이제 730개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어요, 개수가. 그러면은 자기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실제로 제가 영상 2개를 저 혼자서 편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기도 찍고 그때는 잠을 한 2시간 잤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한 1년을 하니까 살이 13kg가 찌더라고요. 오히려 찌죠? 앉아만 있으니까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먹는 건 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와이프도 좀 안 좋아하는 눈치고. 이러다 간다.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루에 2시간 자고 저게 사람이. 실제로 그때는 아버지 사업체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여서 회사에서도 막 짬짬이 편집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간 죽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편집자를 구하게 됐었죠. 예, 예. 저 대신 이제 영상 하루에 하나 정도씩만 편집해줄 사람을 구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길게 하려면 그 크루들은 아무튼 그분들도 비슷한 삶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친구들은 근데 기획에 쓰는 시간, 편집에 쓰는 시간 뭐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제가 대신에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근데 또 이게 밤이다 보니까 왜 요즘 친구들도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 그러니까 투잡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야, 쉽지 않다. 그럼요.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되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좋잖아요. 막 얘기 들으면 좋은 기업 나와가지고 배부른 말 하는 것처럼. 회사에 제도 해가지고 하고 네네. 있는데 가끔 울고 왜 때려치고 나와서 그리고- 왜 아버지 사업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막 괜찮고 그 둘 다 뭐 명문대 나오고 그랬는데 참 근데 원래 계속 얘기 드리지만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라는 거는 저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학교에서 나와서 사회 진출해서도 한 70년,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까가 전 상상이 안 되거든요. 세대는 당연히 그랬죠.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그때 너무 당연하게 생겼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세대가 저희 윗세대라 생각하고 저희 때는 약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 세대라 생각하고 저희 아랫세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쌍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했을 때 그래도 저희 윗세대는 돈은 벌었다? 성장기에 있었어요. 성장기에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촌 자체가 성장기에 있었으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해도 어쨌든 내가 먹고 살기 좋고 뭐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아랫세대 쪽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좀 안 그래도 왜 막 예술하는 분들도 왜 예술하면 돈 못 번다 뭐 이런 거 있듯이 하고 싶지 않은 걸 해도 돈이 별로 안 되는 느낌?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좀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거나 이런다기보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데도 이게 심리가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거라는 성장기에 있는 나라들은 인터뷰가 반응이 좋게 나와요. 근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저성장 기조에 있는 데들은 젊은 분들이 이게 뭐냐면 그래도 굶어? 못 살아? 살 거 못 살아?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상대적인 건데 뭐냐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는 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맨날 힘들다고는 하지만 성장하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약간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라고 봐요. 뭐 저성장기든 성장기든 각자는 다 상황은 다 다른 거고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융통성 있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느냐 사실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얘기 주신 것처럼 지금 M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Z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뭐 얘기한 것처럼 벌어도 돈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게 부모님 때문이든 뭐든 간에 뭐 해외여행을 못 가나? 솔직히 말해서 해외를 못 나가지도 않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나보다 더 혹은 바로 앞에 있던 세대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곡선에 대한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갈증이 좀 그 갈증이 되게 심하고 그게 상대적인 어떤 그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나 베트남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당장은 우리보다는 되게 어려운데 인터뷰를 하면 마치 우리나라 8, 90년대 때 당신 중산층입니까? 그러면 그 미친데도 나 중산층이에요. 막 이렇게 답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있더라고요. 딱 근데 또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서 솜사탕, 군고구마 그런 거 얘기 안 들으시면서도 그냥 순수하게 밀고 나가는 또 그런 세대라는 게 저는 좀 신기하고 이것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지금이 컨텐츠로 따지면 거의 폭발 상태라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네. 미디어가 분화되니까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럼 24시간을 두고 다 경쟁하는 거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뭐 원래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도 있고 유튜브를 주로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트위치,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싹 다 결국은 우리 하루 24시간 가지고
시간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두 분들이 그 M세대의 딱 그 독특한, 그래도 라스트 취향이 뭐였냐면 매스미디어를 아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억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분화가 많이 돼가지고 무엇보다 크리에이터로서 아까 쇼츠 나와서 알고리즘 꼬인다는 말도 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층들이 지금 Z가 됐을지 M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럼요. 그런 거가 계속 눈에 보이고 그러면 창작자로서의 전략을 짠다거나 보는 시각이거나 뭔가 자기만의 뭐가 있지 않으면 운영 계속하는 것도 진짜 생각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실제로 크리에이터 분들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옛날은 그냥 사실 어떤 주제를 잡고 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너무 많이 데뷔를 하시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개인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강한 경우, 색깔이, 예, 뭐 운동 유튜브 중에서는 뭐 김계란님이라던가 뭐 이렇게 대머리에 항상 가면 쓰고 계시고 수염하고 계시고 약간 그런 본인 고유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경우에만 성공을 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 되었어요. 창작 크리에이터는 그렇고 심지어 지금은 원래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연예인분들도 네네, 레거시 들어오죠. 미디어에서 하시던 분들도 뭐 연예인 분들도 뭐 하하님이라던가 많이 또 네. 오고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랑 경쟁이 이제는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는 왜 항상 학교 가고 이랬을 때는 그 전날 본 게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어제 개그 콘서트 봤어? 미쳤어 봤어. 예, 뭐 우차사 봤어? 뭐 야인시대 봤어? 막 이러면서 미스테리. 예, 만화 같은 것도 뭐 피광통키, 뭐 슛돌이, 뭐 부메랑, 뭐 이게 다 똑같아요. 즐긴 게. 그러니까 즐긴 게 다 거기서 거기야. 35살, 뭐 40살,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얘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뭐 무한도전 즐겨봤고 약간 이런 밈들이 공유된 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아마 무한도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워낙 분화가 됐으니까. 개코는 편성 안 하잖아요. 그 오래 했던 게. 예. 그 와중에 뭐 살아남는 것들이 분명 있죠. 뭐 신서유기라든지 분명 뭔가 지구 오락실이라든지 뭔가 있는데 그것도 다 보시는 예, 다 보진 않아요. 옛날처럼 다 보진 않아요. 옛날에 뭐 시청률 40%다 그러면 사실 온 국민이 다 봤다고. 네네네. 근데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진 느낌도 들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저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자기의 색깔,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이랑 비슷한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저대로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약간 유치하게만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예, 이게 유아들이 많이 보는 게임이고 뭐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버라이어티 쇼처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저희 크루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모이게끔. 그 우리 매스미디어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시청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략을 좀 고민하면서 유튜브가 됐든 뭐 아니 어떤 측면에서 왜 우리가 항상 그거 물어보잖아. 그래서 타겟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잡기가 너무 힘들어진 시점을 맞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세대 초기 어쨌든 이 시장을 연 크리에이터고 장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세팅이 돼 있고 게다가 지금 크루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같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종의 뭐 철학일 수도 있고 방법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끌어가는지 궁금해서 장르가. 아까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까지 내적 갈등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분명한 트렌드가 있고 그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주목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처럼 왜 저희가 장래희망 정할 때도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돈이 더 되는 거, 뭐 이런 거 사이에서 되게 저울질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랑 약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타협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2년 전부터 확실히 좀 정체기 같은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채널도 오래됐고 이제 성장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약간 저성장 국면이라고 할까요? 정체기. 유튜버분들이 고민
네네네네. 누가 들으면 사실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뭐 어느 정도 조회수는 나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런 고민들을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열심히 하다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 진짜 내가 이거를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모습, 순수하게 정말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내 진짜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진짜 마음은 정말 힘들고 뭐 그렇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걸 진짜 즐기고 있구나 라고 보여야 된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시청층, 그러니까 타겟이 좋아할 것 같은 걸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좋은 걸 할 거냐라고 그런 약간 두 개의 질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시청층도 즐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어르신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항상 뭐 사업을 할 때도 돈을 쫓지 마라, 돈은 쫓아오는 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옛말이 틀린 게 없다 이런 거를 사실 하기가 싫은데 진짜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니까 사람이. 이제 한편으로는 오늘 지금 얘기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시청층, 즉 타겟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약간 매스미디어든 아니면 누가 한 명 크리에이터가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이면 쫙 끌어가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그런 거는 분화되는 거잖아요. 물론 스타 분들이 많죠. 물론 뭐 몇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많은데 저는 정말 취향이 다분화된 만큼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가능성도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쑤시개를 되게 미세하게 깎아서 조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근데 요즘은 돈이 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독특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루 24시간은 또 똑같잖아. 그건 똑같죠. 어디까지 분화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왜냐면 지금은 예를 들면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이 상황이 따른다면 더 많이 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다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는 좀 싫어하다 보니까 뭐 욕도 최대한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당연히 재밌는 포인트엔 하는데 물론 삐처리는 하죠. 어린 친구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자극적인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한문철의 뭐 블랙박스 뭐 이런 채널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사고라는 게 저희가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극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보게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사고를 다루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못 보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성향상 분명히 그런 잔잔한 재미,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거를 유해하다 무해하다로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흐름상 저는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극적인 거에 쩔어 있다가 뭐 이런 걸 찾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분명히 그런 수요층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에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기 있는 것만 쫓아가는 것보다는 진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냥 가장 나다운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조차도 또 우리 케빈님의 또 철학이니까 그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정답은 아니죠. 왜냐면은 정답을 알았으면 사실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아니 말씀 주신 거가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건 사고 다 좋아하잖아.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오죽하면은 사건 사고만 모아놓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라고 채널 중에는 또 요즘에 막 사이버 레카 해가지고 사건 사고만 다루는 이슈 유튜버들도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좋은 점도 있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머리에서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데 흘려보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데 그리고 각자가 다 잊혀질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매스미디어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 같긴 해. 그건 그러네요. 낭만이 있었죠. 아니 왜냐면 쇼츠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얘기했잖아요. 쇼츠가 요새 또 트렌드를 보면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트위터도 쇼츠 개념이잖아요. 아 그렇죠. 짤막한 글. 예. 그리고 최근에 스레드도 사실은 또 결국은 다시 쇼츠 개념인데 출판 계열에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들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노노하고 맹자라는 게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당연히 잘 팔리는지 아세요? 현대 시대에도? 아니에요. 노노. 왜냐면 노노는 파편화된 몇 줄만 있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맹자는 누구한테 배워서 뭘 해가지고 이걸 다 발배해요. 그러니까 그게 롱폼, 쇼폼, 예나 지금이나 다 그 안에 섞여 있어요. 근데 다만 자신만의 철학을 잘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봐주면 네. 이제 그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거고 시작한 지가 1.5세대니까 초기에 초등학생이었으면 지금 그렇죠. 중고등학생쯤 된 그분들은 그럼 떠나요? 아니면 봐요? 아니 물론 이제 그건 너무 궁금해. 분명히 떠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성장세가 안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다루는 게임 자체가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다루는 크리에이터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확실히 유입보다는 이탈이 더 많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하지만 충성층은 좀 긴가요? 난 굉장히 긴 편이에요 저는. 아이고야 재밌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가 8월 20일에 팬 콘서트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요. 이거. 네, 그거를 저는 좀 정체기도 있고 하니까 한 150짜리 팔리면 티켓이 그럼 뭐 많이 파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일단은 빌리기는 한 500짜리 있는 공연장이 되게 싸게 나와서 빌렸는데 근데 약간 한 150짜리면 충분하지. 야, 이 중에 한 200짜리만 노력해서 우리가 채워보자. 그랬는데 1분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 500도 표가. 완판이 네네네. 와우. 저희가 맨 처음에 330짜리를 팔았는데 그게 진짜 1분 만에 다 팔려서 2층 자리도 그러면 열어볼까? 2층 자리 30초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던 친구들이 구매력이 있는 팬층으로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고. 티켓 구매할 때 연령까지 나오진 않을까요?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10대, 20대 그리고 3, 40대 분들은 이제 어머님 분들이 대신 아이를 위해서 구매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의외였던 게 20대가 제일 높았어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나이가 네, 13살이었던 친구가 이제 6, 7년 보고 20살이 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죠. 그러면 M세대 영화가 만든 채널에 Z 애들이 오는 거네. G세대들이.